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봉규 영사라고 합니다. 오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세미나 부제로 무역 관련 IPR A to Z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세미나 강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앞서서 LA 총영사관의 권성환 부총영사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권성환 부총영사입니다. 오늘 모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온라인 지재권 세미나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온택트 소통 플랫폼을 이용해서 현지의 생생한 정보를 우리 기업인 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세미나를 개최하는 데 지원해 주신 한미 관세 무역 연구 포럼의 김진정 변호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해주시는 제임스 리 변리사님, 그리고 김윤정 변호사님께도 총영사관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미국 특허와 상표 출원 시 유의사항, 미국 세관의 지재권 등록 제도 등에 대해서 소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면서 꼭 숙지하면 좋은 변경된 미국의 지식재산 관련 법률 규정에 대해서도 소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정보가 부족하실 것 같은데요. 총영사관 차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영사관 차원에서도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좋은 정보를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포럼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 유익한 정보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사해 주신 권성환 부총영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특허와 상표 출원 시 유의사항과 미국 세관 지재권 등록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제임스 리 변리사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진행에 앞서서 질의 Q&A 세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두 분 변리사님과 변호사님의 강의 두 세션이 모두 다 진행된 다음에 한꺼번에 Q&A 세션을 받을 예정이고요. 채팅창에 질의를 남겨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다만 채팅창에 남겨주실 때 두 분의 이제 오늘 세미나에서 맡으신 부분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께 질문을 하시는지 to 누구에게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질문 내용을 남겨주시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임스 리 변리사님 강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사님, 저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네,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영사님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발표를 맡은 ACI 러그룹의 제임스 리 변리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미국 특허와 상표 출원 시 유의사항 그리고 미세관 지재권 등록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설명 후에 혹시라도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끝나고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변호사 의견은 아니고요. 혹시 의사 결정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거나 또 다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먼저 지재권의 종류와 보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허 출원 시에 조심해야 될 부분, 그리고 상표 출원 시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미국 세관의 지재권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지재권은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고 예전에는 이제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경제적인 가치를 갖는 자산의 일종이고 이제 무형의 창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카피라이트 저작권이 있고 패턴트 특허가 있고 그리고 트레이드마크 상표가 있고 트레이드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제 영업 비밀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가 지식재산권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뭐 운동화를 파시거나 혹은 뭐 이런 주류를 파신다고 했을 때 이 제품 판매에 연관되는 다양한 이제 지식재산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가 있을 수 있고요. 광고 때 사용하는 문구나 슬로건 혹은 이러한 제품의 디자인 또는 뭐 성분이라든지 기술, 뭐 기능, 또 마케팅에 사용되는 뭐 사진, 웹사이트, 브로셔, 판매 기술 또는 전략 이런 것들이 지식재산권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면 브랜드명, 로고, 슬로건과 같이 이 제품을 판매하는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상표이고 이런 제품의 형상까지도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분류되어서 상표라고 구분이 되고요. 상표로 구분이 되고 그리고 제품 그 자체나 혹은 제조하는 방법, 제품 포장, 디자인 등이 이제 특허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사진을 찍으셨다면 그 사진이라든지 여기 레이블에 들어가는 그림 또는 뭐 웹사이트에 사용된 레이아웃이라든지 광고물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술을 만드는 제조법이라든지 고객 리스트, 뭐 생산 가격과 같은 정보들이 이제 영업 비밀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특허와 그리고 상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이제 많은 한국 기업분들이 미국에 특허를 출원을 하시고자 하는데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 특허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허는 이제 유용하고 새로운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제한된 시간 동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나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이제 타인이 그것을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혹은 뭐 판매를 제한하거나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이제 못하게 하는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이제 지역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간혹 가다가 손님들 중에서 제가 한국에 특허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거를 침해를 당했습니다. 이걸 보호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특허가 한국에만 있다면 그것은 미국에서는 침해를 당하셨더라도 이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나의 주력 시장이라면 진출하시기 전에 미국에도 특허를 받으셔야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특허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어디서 제품을 봤는데 그 제품을 미국에 와서 제가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나만 팔고 싶으니까 이거를 제가 특허를 출원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특허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는 실제로 그 기술이나 디자인을 발명하거나 보완하신 분이 받으실 수 있고 또는 그러할 이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발명자가 양도한 사람, 그 양도를 받으신 어사이너가 특허를 출원하고 그 권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허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그 권리가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특허가 될 수 있는 기술은 새롭거나 그리고 이제 자명하지 않은 것, 즉 뻔하지 않은 그런 기술이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머신이라든지 뭐 제품 그리고 혼합물 또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이 방법들이 이제 특허의 대상이 되고요. 자연적인 법칙이라든지 현상 그리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이 특허의 보호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허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Utility Patent,
이제 기술 특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특허가 있고 식물 특허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얘기하는 실용신안이라는 그런 따로 그런 개념은 이제 미국에서는 없고 이 세 가지의 특허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기업들이 이제 해당하시는 것은 기술 특허와 디자인 특허에 해당을 많이 받으시려고 하실 거고요. 이제 식물 특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고, 그리고 이제 각 특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특허는 20년이고 디자인 특허는 15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특허 출원에 있어서는 출원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특허권이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 그 발명자가 누구, 발명의 시점이 중요할 때가 있었는데요. 특허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출원을 누가 먼저 했는지가 특허권을 갖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특허는 비공개 출원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표권과 저작권과는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상표나 저작권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저작물을 이제 크리에이션 했을 때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이제 특허는 반드시 출원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공개하기 전에 출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특허가 사용된 제품을 마케팅을 해야 되거나 광고를 해야 되거나 하실 때 혹은 공개적으로 사용하실 때 이 특허가 출원되어 있지 않다면 조심하셔야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NDA 없이, 그러니까 비밀 유지 각서 없이 또 발명을 공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해외 공장에 이제 위탁 생산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가급적이면 특허를 출원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기술이나 디자인을 공개를 했다면 공개 후에 1년 이내에 반드시 출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국가에 내가 먼저,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이 될 수가 있겠죠. 한국에 먼저 출원을 하셨다면 반드시 1년 이내에 미국에 출원을 하셔야 되고요. 1년이 지나고 나면 미국에 출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술 특허의 경우에는 이 기한이 1년이고 디자인 특허인 경우에는 6개월입니다. 만약에 기술을 이제 공개를 하셔서 미국에 빨리 출원하셔야 되는데 그 출원하기까지 이제 준비가 좀 덜 된 경우에는 가출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개를 하기 전에 신속한 출원이 필요한 경우에 이 가출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출원을 이용하게 되시면 가출원을 하시고 나서부터 1년 이내에 정식 출원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정식 출원을 하시게 되시면 가출원한 날짜를 이제 우선권이라 그래서 정식 출원의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출원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출원 제도를 이용하시면 출원일을 확보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가출원을 하신 다음에 1년 이내에 반드시 정식 출원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이 PCT 출원인데요.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PCT 출원을 통해서 미국 출원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이제 간혹 저희가 이제 듣는 질문이 제가 PCT 출원을 통해서 미국에 출원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 특허를 제가 받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PCT 특허는 쉽게 말씀드리면 가출원을 여러 나라에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PCT 출원입니다. 그래서 PCT 출원을 했다고만 해서 미국 특허를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기한 안에 정식 출원을 하셔야 됩니다. 정식 출원은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 PCT 출원을 하시고 나서 30개월 이내에 정식 출원을 꼭 하셔야 하시고요. 만약에 우선일이 있다, 즉 예를 들어서 한국에 먼저 특허를 출원하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PCT 특허를 출원하셨으면 한국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반드시 미국에 정식 출원을 하셔야 됩니다. 이 미국 정식 출원을 이제 내셔널 스테이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미국의 특허를 얻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PCT 출원을 하셨다라면 이제 반드시 기한 내에 미국 출원을 꼭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게 미국의 특허를 출원하실 때 이 기술에 대한 설명이 있는 명세서 그리고 이 기술이나 디자인을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는 도면을 준비하셔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특허권이
정말 어디까지인지를 주장하는 claims라고 하죠. 청구항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명세서와 도면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왜 중요한지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허 심사를 이제 받으시게 되는데요. 특허를 출원하시게 되면 이 특허 심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발명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하시게 되면 많은 경우에 이제 거절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이 기술을 이전에 있었던 이제 비슷한 기술과 차이점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거절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출원인께서는 이제 변리사와 상의를 하셔서 특허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이 심사관을 이제 교육하고 내 발명이 어떤 것인지 주장하면서 이제 내 특허의 권리를 찾아가시게 되는데요. 거절이 발생하시더라도 이 RC라는 것을 통해서 심사를 계속해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내 청구 범위를 점점 좁히면서 이제 어멘먼트라고 하죠. 점점 보정을 하면서 처음에 거절됐던 청구항에서 조금 보정해서 두 번째로 내가 또 권리를 제한된 권리를 주장하고 여기서 만약에 또 거절된다면 좀 더 권리를 수정해서 또 심사를 계속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특허를 받게 되시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특허가 통과가 되면 그때 마지막에 이제 내가 주장했던 그 청구항이 제 특허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특허를 어멘먼트를 할 때 그 어멘먼트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이 명세서와 도면에서 내가 제일 처음 설명했던 이 내 발명의 범위 안에서만 이 클레임을 계속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명세서와 도면에서 내 발명이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나중에 심사 과정에서 그 명세서와 도면에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을 청구항으로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명세서와 도면을 준비하실 때부터 아주 충분히 꼼꼼하게 내 발명을 포괄적으로 잘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patentability search라 그래서 이제 과연 내 특허가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특허를 출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이제 이 특허 심사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이냐, 내 상황에 맞는 것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용적인 부분입니다. 이 patentability search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행 기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기술과 이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처음 만든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비슷했던 기존에 이제 모태가 되었던 기술이 있고 거기에 내가 새로운 것을 추가하거나 이것을 뭐 변형해서 보통 이제 발명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선행 기술을 모두 이제 조사하고 하는 데는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특허가 이미 공개된 경우에는 또 이제 그 공개된 기술로 인해서 내 특허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사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특허를 출원하는 비용보다 조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과연 나에게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해보셔야 되시고 무엇보다 이제 특허는 심사를 하는 기간 동안 상당 기간 동안 비공개인 상태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조사를 하더라도 이 비공개 기간에 이제 있는 펜딩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이 한 18개월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출원된 특허들은 이제 우리의 조사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가 반드시 이제 모든 기술을 우리가 검토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IDS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이라 그래서 특허를 출원할 때 이제 발명인이든 이 특허 출원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이 특허와 관련된 정보를 심사관에게 모두 제공해야 될, 모두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출원 전에 이 심사 통과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셨다면 엄밀히 말해서 그 조사 결과를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 결과를 심사관에게 제공하는 것이 과연 내 특허 심사에 이제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내 상황에 맞는지는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상표 출원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상표권은 사실 상표를 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그 권리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상표청에 상표를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것이 반드시 이제 requirement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표를 등록한다는 것이 이 미국 50개 주 전역에 이 리걸 노티스를 제가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상표는 내 거다라고 노티스를 보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상표권을 이제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해야 되는 분쟁 상황이 됐을 때 상표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등록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쟁을 하게 됐을 때 만약에 내가 심사에서 심사가 아니죠. 분쟁에서 내가 이렇게 이기게 되는 경우에 소송에서 이기게 되는 경우에 만약에 내 상표가 등록된 상표였다면 이제 데미지의 3배를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변호사 비용까지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상표가 등록된 지 5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그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 등록 취소 소송을 할 근거도 굉장히 빈약해집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시는 것이 권장이 되고요. 상표 출원도 출원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나보다 먼저 비슷한 상표를 출원을 했다라면 내 출원이 그 상표 때문에 심사가 지연되거나 혹은 등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나보다 먼저 출원한 그 유사 상표를 대상으로 등록 취소 소송을 하거나 혹은 그 심사 중에 이제 이의를 접수하시거나 이런 절차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표를 미국에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가급적 신속히 출원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최근에는 이제 아마존 같은 판매 플랫폼에서 이제 등록 상표를 가지고 있는 셀러들을 대상으로 많은 베네핏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미국 세관에서는 이런 등록 상표를 대상으로 이제 통보하는 시 이제 침해 제품들을 침해 제품을 대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사용을 근거로 해서 출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미국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근거로 출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해외에 상표가 등록되었다라는 걸 근거로 출원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마드리드 프로토콜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을 근거로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미국에서 이미 상표를 쓰고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쓸 의도가 있는 경우. 해외 등록을 근거로 하시는 경우에는 한국에 예를 들어 상표를 출원하셨다라고 하면 6개월 이내에 이제 출원을 근거로 상표를 출원하시는 미국에 상표를 출원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고 아니면 한국에서 이미 등록이 완료되었다. 그럼 또 그거를 근거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드리드 프로토콜은 이제 한 번의 출원으로 세계 여러 개의 국가에 동시에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도 출원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출원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등록증이 심사를 통과한 후에 발급받게 되시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 상표를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등록 상표도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이 유지되려면 사용 증명이라는 것을 하셔야 되시고요. 자세한 방법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용 증명은 그리고 등록이 된 후에 5년 있다가 하시게 되시고 그리고 등록 후에 매 10년마다 또 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내가 상표를 직접 출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 직접 출원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누군가를 대신해서 할 것이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 과정에 참여할 거다라고 하신다라면 반드시 그 자격은 미국 변호사만이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지금 뭐 한국에 계시는 분이라면 직접 하실 수가 없으시고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요. 이제 가장 사실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상표를 선정할 때 아주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표를 선정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첫 번째는 이제 상표가 디스크립티브하지 않도록 선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표가 제품의 기능이라든지 속성이라든지 재질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 상표인 경우에 organic이라는 말을 쓰신다든지 natural serum이라고 한다든지 anti-aging 이런 말 쓰시게 되시면 쓰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없으신데 그런 말들로만 상표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나와 비슷한 상표가 먼저 상표청에 출원되어 있거나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거절이 발생하게 되면 극복하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손님들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시고 변호사님 이거 똑같은 상표가 없는데 출원해주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유사성에 대한 심사는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은 상표가 없다는 것만으로 출원을 강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시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상표가 발음으로 이렇게 유사한 경우에 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Mark이라는 상표를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데 기존에 이런 T-Mark이라는 상표가 있으면 발음이 유사해서 거절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의미가 동일한 경우에도 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표가 울프인데 만약에 루포라는 상표가 있다. 이게 이태리어로 아마 동일한 뜻일 텐데요. 늑대라는 뜻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거절이 될 수가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엄격하게 심사를 하냐면 과거 사례를 설명드리면 과거에 이제 한자 중에서 범이라는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상적이다라고 할 때 이제 그 범자가 있는 상표가 이제 출원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자로 된 상표를 미국에 누군가 출원하셨는데 이 상표가 먼저 등록된 상표로 인해서 거절이 됐는데 그 거절된 거절의 근거로 사용됐던 상표가 영어로 된 상표였는데 ordinary라는 상표였습니다. 그 ordinary가 그 한자 범위랑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심사관이 거절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외래어의 의미까지 내가 내 상표가 외래어라면 그것의 영문 의미까지 고려해서 유사성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city woman이나 city girl처럼 이 전반적인 상표의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도 거절이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상표가 유사한데 한 상표는 이런 의류에 사용되는 상표고 또 한 상표는 퍼퓸에 엄밀히 말하면 이제 화장품 쪽이죠. 사용되는 상표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손님들께서 이거는 인더스트리가 다르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엄밀히 말해서 인더스트리가 완전히 다르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더스트리가 정말로 다른지 혹은 겹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의류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충돌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매장에 가면 거기서 이제 향수를 파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시장이 충돌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시장이 다르지만 내 상표와 타인의 상표가 유사하다면 이 시장이 정말 충돌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를 선정할 때 좋은 상표를 선정하는 팁을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아예 새로운 단어를 만드셔서 상표를 만드시면 그래도 좋은 상표를 고르실 수 있는 방법이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유명한 그 복사기 상표인 제록스라는 상표는 그 제록스라는 단어는 세상에 없던 단어인데 새로 만들어낸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단어를 완전히 만드시면 좋은 상표를 고르실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두 번째로는 인더스트리와 완전히 상관이 없는 단어를 선정하시는 경우에 또 좋은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예로는 이제 뭐 애플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사과를 파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 상표 이름을 애플이라고 한 것처럼 완전히 다른 인더스트리와 상관없는 브랜드명을 선정하시는 경우에 좋은 상표가 되실 수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상표들이 너무 많이 이제 출원이 되고 있고 좋은 이름을 너무 고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조합해서 출원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스타벅스 같이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상관없는 단어를 커피와 전혀 무관한 이런 단어를 조합해서 상표명을 고르시면 또 좋은 상표가 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의사항 세 번째는 이제 사용 증명, 다른 말로 사용 선언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한국과 다른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할 때 이런 절차가 필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표권이 사용에 근거해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상표 심사를 받는 그 시점 중에 언제든지 이 상표가 실제로 미국에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 등록이 완료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출원을 하실 때는 이러한 증명을 하시지 못하셔도 출원을 이제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궁극적으로는 증명을 하셔야 하시고, 앞서서 출원 방법을 설명드릴 때 이제 해외 등록이 된 경우에도 출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해외 등록이 이 최초 출원 시에 사용 증명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등록을 근거로 출원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단지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또 사용 증명을 하셔야 연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해외 등록을 근거로 출원을 하셨더라도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사용 증명과 연관이 된 부분인데, 내가 상표를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 이제 출원서에 분명히 밝히셔야 되는데, 그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는 이 상표를 유아용품에 쓰고 싶어요. 저는 이 상표를 스포츠용품에 쓰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출원서에는 기재를 하기가 어렵고, 구체적으로 화장품이라면 뭐 토너, 뭐 선블락, 뭐 아이섀도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제품명을 기재를 하셔야 되고, 나중에 사용 증명을 하실 때 실제로 이 제품의 상표가 사용됐다라는 걸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출원서에 기재하셨는데 나중에 사용 증명을 하실 때 제품 사진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제품 사진에 뭐 예를 들면 로션을 제출하신다든지 이러면은 사용 증명을 하실 수가 없고 등록이 완료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 증명을 하실 때 날짜를 제공하셔야 되는데, 이 상표가 미국에서 제일 처음 언제 사용됐는지 그 날짜를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사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상표청에서 만들어 놓은 얘기하고 있는 정의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 사용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 제품이 판매되었거나 이제 운송이 된 시점, 서비스인 경우에는 제일 처음 제공된 시점이고, 지역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서 제일 처음 판매되거나 이제 운송이 된 배송이 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용은 당연히 이제 거짓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이 판매 경로 방법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사용 증명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보이는 것과 같은 제품 사진을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제품의 자체에 상표가 적용이 되어 있거나 제품 패키지에 상표가 적용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잘 보이도록 상표가 노출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제 보조적인 자료로는 실제로 이 제품이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근에는 뭐 아마존 판매 사이트를 캡처해서 내거나 혹은 이제 마켓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조 자료로 낼 수가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사용을 근거로 출원을 하실 때 만약에 내 상표가 출원하는 시점에서 이미 미국에 진출이 되어 있다, 그런 경우라면 이제 방금 설명드린 사용 증명 자료와 함께 출원을 하시게 되시고, 상표청 심사를 받고 그 이후에 이제 공개 이의 접수라고 해서 제3자가 내 상표가 등록되는 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지 확인한 후에 등록이 완료되게 되시고요. 만약에 출원하실 때 출원하는 시점에서 아직 내가 미국에 진출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다른 그런 증거 자료 필요 없이 준비하지 않으시고 출원을 진행하셔서 특허청 심사와 공개 이의입수를 받으신 후에 등록이 완료되지 않고 사용 허가라는 것이 발부가 됩니다. 사용 허가가 발부되고 나서 6개월 안에 아까 말씀드린 사용 증명 자료를 제출하셔서 등록을 완료시킬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6개월 안에도 내가 미국에 아직 진출을 하지 못했다 하시는 경우라면 이 기간을 6개월 단위로 최대 5회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6개월 부여받고 나중에 이제 6개월 단위로 5회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총 36개월까지 이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기한이 주어지니까요.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출원을 해서 사용 허가 또는 이 1번 방법인 경우에 등록을 받기까지 지금은 한 12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해외 등록을 근거로 출원한 경우라면 이 심사 자체는 동일하나 이제 사용 증명 대신에 해외 등록을 증명하는 절차가 대신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마드리드 출원에 대해서도 앞서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마드리드 출원을 하시게 되더라도 이 심사를 받으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단지 이제 미국에 진입하기 전에 마드리드 출원을 하는 단계가 먼저 존재를 하게 되고 마드리드 심사 후에 미국에 진입하셔서 미국 특허청 심사와 공개 접수를 거쳐서 등록이 되게 되시고 이제 마드리드를 근거로 한 경우에는 사용 증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세관에 이제 지재권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미국 세관은 이제 미국에 등록된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지재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이제 자발적으로 검열하고 이제 침해를 했다라고 판단되는 제품, 화물을 억류하거나 최종적으로는 이제 폐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재권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상표와 카피라이트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러한 보호를 받으시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상표청이나 저작권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저작권인 경우에는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도 우선 신청은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신청은 이제 여기에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고 이제 비용을 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상표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에 따라서 190불을 납부하셔야 되고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당 190불을 납부하셔야 되고 만약에 대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대행 수수료가 들어가게 되실 것이고요.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그리고 상표 또는 저작권의 그 이미지 파일을 준비하셔야 하고 세관이 이런 그 침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이제 제조사라든지 라이센스나 또 다른 이런 파리들의 정보를 제공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이제 제조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리뉴를 하셔야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이제 원칙적으로 상표와 저작권의 등록이 유효하다라면 이제 이 세관에 등록해 놓은 등록도 이제 계속해서 연장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연장 주기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고요. 저작권 같은 경우는 20년마다 연장을 하셔야 되고 비용이 이제 80불씩 상표인 경우에는 클래스마다 80불씩 발생하시고 저작권마다 80불씩 발생하십니다. 그리고 그레이 마켓 리스트릭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그레이 마켓 프로덕트도 이제 세관에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마켓 굿즈라는 것은 이제 물건 자체는 정상적이지만 미국에서 판매가 허락되지 않은 이제 제품을 말하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 그런 제품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해외의 이제 그 등록자가 다른 경우에 이제 이런 보호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같더라도 제품 자체가 이제 외형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메일을 보내셔가지고 보호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관의 지재권 보호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영어를 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다음에 발표하실 이제 김윤정 변호사님께서 그 코트라 IP 데스크 유튜브를 통해서 이 튜토리얼을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색하셔서 보시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발표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점은 끝나고 바로 질문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임스 변리사님 강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변경된 미국 지식재산 법률 및 규정에 대해서 김윤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화면 공유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 아직 안 됐나요? 예. 잠시만요. 화면 공유되었을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라 미국 지식재산센터 LA IP 데스크를 담당하고 있는 김윤정 변호사입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접속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쁘신 아침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연에서는요, 미국 지식재산법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상표 현대화법과 기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8일부터 미국 상표 현대화법이 새로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제임스 변리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상표청의 경우에는 한국과는 달리 해당 상표가 상업적으로 사용이 되어야만 사용에 근거하여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표 사용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증명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본법은 최근 사용 증거의 허위 제출 등을 포함한 상표의 사기성 출원과 등록이 급증하고 있고요. 이는 대부분의 경우 중국 기업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한국 기업이 대상은 아니고요. 이렇게 부정확한 상표 및 사용되지 않은 상표를 정리해서 미상표청 상표 등록부의 완전성을 높이고 상표의 가치 저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 아래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의 미국 상표 문제에 대한 접근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본 강연 내용이 아무래도 규정과 규칙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좀 어렵고 딱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변리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앞선 강의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서 본 현대화법에 따른 그 변경을 이해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저희 LAIP 데스크가 언제든지 추가적인 질문을 도와드릴 수 있고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또 그리고 추후에 필요하실 때는 다시 꺼내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PPT의 내용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예시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상표 현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 기업에서 숙지하셔야 되는 부분은 엑스퍼테 캔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등록 상표에 대한 취소 신청이 들어왔을 때 미상표청이 이를 심사해서 상표 취소를 결정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미국에 이런 상표 취소 절차가 없었냐? 그거는 아니고요. 기존 미상표청에서 cancellation proceeding이 있었는데 이는 TTAP, 그 상표 심판원에서 다루는 소송에 가까웠던 절차.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훨씬 높았고요. 지금 변경된 현 제도는 심사관이 심사를 하게 되고 또 절차적으로 훨씬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 필요하신 경우 사용하시기가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엑스퍼트 캔슬레이션은 다시 청구 대상과 주체의 차이를 두면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내가 취소해야 할 상표의 상황에 맞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expungement proceeding, 등록 상표 말소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구 대상은요. 등록된 상표의 지정 상품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제 상거래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아까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발표를 드리는 것 중에 사용이라는 말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된 상표가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 상거래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을 때 이 말소 절차를 청구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미국 상표를 조그맣게 잘라서 왔는데요. 이렇게 마크가 여기 있고요. Goods and Services 해가지고 지정상품류 25류에서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부 또는 전부가 실제 상거래에서 사용되지 않았을 때 이 등록 상표 말소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한 안에 들어와야 이 절차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표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상표가 대상입니다. 자, 다만 이 신규 절차이기 때문에요. 2023년 12월 27일까지는 10년 이내라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15년 된 상표도 가능하고 20년 된 상표도 가능하지만 2023년까지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저희 기업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표가 있는데, 오래된 상표가 있는데 대응을 하시려면 이 기한을 꼭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거. 이 시기가 넘어가면은 20년 캡이 생기게 됩니다. 자, IC 지정 상품류당 400불의 관람료가 부과가 되겠고요. 뭐 이해 당사자의 필요 없이 누구나 이 절차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USPTO에서 직권으로 말소 절차 개시가 가능하고요. 한국 소재 기업은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규 절차다 보니까 변호사 법률 비용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미국 전역에서 아까 제가 2개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두 절차를 도합해도 지금까지 한 160건밖에 진행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풀에 계신 변호사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건을 시행해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대략 이제 예상 견적을 문의드렸을 때 한 3,000불에서 5,000불 이상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한 것이 아니고 대략 예상 견적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분들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청구의 요건입니다. 자, 청구인은 청구서에 실제로 상거래에 사용되지 않은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상표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reasonable investigation, 결과 및 관련 진술서 불사용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reasonable investigation이 그러면 무엇이냐? 여기에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연방 또는 주 상표의 기록, 온라인 미디어나 출판물, 등록인의 상거래 활동 기록 등이 reasonable investigation의 예시가 되겠는데요. 미상표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료 서비스를 사용해서 무리한 조사가 아니라도 괜찮다. 일반적인 내용의 설시로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인터넷 검색 엔진을 해서 이거 검색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자료는 되지 않고요.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낸다면 굳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난이도의 검색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내가 청구인이고 말소 절차를 청구했는데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생각할 경우에 심사관은 하자 통지서를 발급하고요. 청구인은 30일 이내에 추가 답변을 제출해서 이를 만족시켜야 하겠습니다. 자, 말소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것은요. USPTO 디렉터의 결정이고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면 이는 최종이에요. 결정을 하지 않기로 해도 이는 최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시 결정이 최종이고 만약에 진행이 결정이 되었다면 이후에 심사관은 상표권자에게 상표가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Non-Final Office Action을 발송하게 됩니다. 상표권자는 3개월 이내에 이렇게 제시된 자료에 대해서 응답을 해서 뒤집어야 되고요. 125불의 관람료를 납부하면 응답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페이스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상표 측에서 아무래도 이런
잘못된 이런 상표들을 정리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요. 자, 이런 자료를 받게 되면 심사관은 모든 입증 자료를 고려해서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불사용 반박 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해당 상표의 지정 상품 전부 또는 일부 이제 청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등록 취소가 가능하게 되고요. 심사관이 등록 상표 말소를 결정한 경우에 상표권자는 3개월 이내 재검토 요청 또는 항소가 가능합니다. 심사관이 근데 상표 등록의 유지를 결정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의 제기는 불가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페이스가 굉장히 빠른 거를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이제 유지가 결정되면 한 번 더 싸울 수 있게 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추가적인 이의 제기는 불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상표권자가 자발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상표 이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지정 상품명 기억하실 텐데요. 10가지 중에 5가지를 쓰고 있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가 됐다면 내가 자발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삭제하게 되면 본 절차는 종결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최초로 접수된 익스펀지먼트 프로시딩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겠는데요. 요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요걸 통해서 우리 기업에 이러한 절차를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도 참고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살펴보시면요. 갈라바바라는 거고요. 역시 중국 기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IP 뉴스레터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지난번 이슈된 것에 굉장히 중국 기업에서 이런 사기성 문제를 많이 일으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미상표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중국 기업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년부터 10년 2018년 레지스트레이션 데이트 2018년 7월 10일입니다. 18, 19, 20. 그래서 3년이 지났고요. 그래서 대상이 됩니다. 뭐를 찾아왔냐면요. 청구인이 아까 그 제임스 변리사님 말씀하신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사용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 내가 이 상표를 이 제품에 앞서 보시면 여기서 뭐 칼백 같은 거, 매트 같은 거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여기서 내가 이 제품에 갈라바바라고 이렇게 상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사진을 증거 자료로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는데 우리 청구인이 뭘 찾아왔냐면 자, 이거 게티 이미지 사진을 이 사람이 도용한 거다. 이 사진을 그대로 도용한 다음에 디지털리 알터를 했다. 그래서 디지털로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라벨을 붙이고 그 다음에 자기 회사의 상표를 마치 이렇게 생긴 양 이렇게 제출을 한 거죠.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증거를 제출하면서 또 에디션하게 뭐를 냈냐면요. 구글 서치를 했는데 매트와 관련된 이 상표와 관련된 제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고양이와 관련된 프로덕트만 발견됐다. 두 번째, 이 회사 이름으로 구글 검색을 했는데 발견되지 않은 것, 그리고 아마존 발견되지 않은 것, 홈디포, 그러니까 미국의 대형 리테일 샵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들의 증거를 모두 제출합니다. 홈디포, 로스, 뭐 월마트, 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웨이백 머신이란 거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그 웨이백 머신이란 거는 뭐냐면 그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인터넷 아카이브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제작한 디지털 타임 캡슐 같은 거예요. 2021년 3월 기준으로 5,520억 개의 페이지가 아카이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이 이름을 쳐보면 얼마 몇 건이 나오는지가 hit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no hits다. 이런 것들을 증명해서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합니다. 이 웨이백 머신은 미 상표청에서도 사용하라라고 권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절차를 대응을 하실 거면은 요 웨이백 머신도 사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되었을까요? 당연히 중국 기업은 미 특허 상표청에 오피스 섹션에 답변을 하지 못했고요. 상표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22년 6월 27일 날짜로 본 상표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차인데요. 등록, 상표, 재심사 절차입니다. Re-examination proceeding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요거는 어떻게 청구 대상과 주체가 되나? 여기서 지금 제가 아까 앞서서 제임스 변리사님 강연해 주신 거 조금 기억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특정 기준일 이전에 상표가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재심사를 청구하여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상품 서비스는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 그 미 상표정에서는 전 세계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1류부터 45까지 나누어 놓았어요. 그래서 1류부터 35는 제품이고 36류부터 45류까지는 서비스, 35류부터 45류까지는 서비스류가 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35류부터 45류까지는 서비스, 그 앞서서는 지정 상품, 제품을 나누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속해 있는 것들이 지정 상품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나이키인데 25류 의류에서 반바지, 티셔츠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한다. 거기서 그러니까 지정 상품을 25류로 제품으로 나눈 것과 그리고 내가 이러한 판매하는 리테일 샵을 운영한다. 이런 거는 또 35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상표에 따라 제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있고 서비스에 대해서 등록된 상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 절차는 상표 상업적 사용 최초일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상표 등록 우선순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특정 기준일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요. 제임스 변리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잠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1A 현재 사용 중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이미 이 상표를 사용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1A를 통해서 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1A를 통해서 출원을 할 때 출원 당시에 이 사용 증명이 붙어서 같이 출원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은 먼저 일어나고 출원해서 그 사용 증명이 붙어서 출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1B 앞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출원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심사가 끝난 다음에 사용 실적서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용 증명이 붙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가 44E 한국 선등록 상표 기반, 완전히 동일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을 때 이를 기반으로 출원할 경우 사용 실적서가 면제되고요. 44D 한국 선출원 상표 기반, 완전히 동일한 상표가 출원되어 있고 6개월 안에 미국으로 출원하면 한국 출원일이 미국 출원일로 소급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한국 상표가 등록이 되게 되면은 사용 실적서가 면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66A 마드리드 출원 기반, 아까 설명 들으신 것 같이 마드리드 조약을 통한 출원 기반이 되겠습니다. 자, 기준일은 1A와 1B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하이라이트 해놓은 이 두 가지만 등록 상표 재심사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 4, 5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출원 기반에 대해서만 이 절차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1A 사용 중 기반일 경우는 출원일이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1B 사용 예정 기반일 경우에는 출원일이 상표 사용 실적서를 제출한 날 또는 제출 기한 둘 중에 더 긴 거, 제출 기한이 당연히 더 길게 되겠는데요. 이게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겠고요. 이 기간 안에 사용을 하면 재심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 이 기간 안에 사용이 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이 청구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한이 있는데요. 상표 등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됩니다. 그 기한을 넘은 상표에 대해서는 이 절차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청구 가능하고요. 청구 간납료는 400불입니다. 한국 소재 기업은 반드시 미국 변호사 선임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변호사 비용은 3,000불에서 5,000불 이상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reasonable investigation 진행이 돼야 되고요. 요건은 동일합니다. 재심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 통지서가 발급이 되게 되겠고요. 청구인은 30일 이내에 추가 답변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자, 진행도 마찬가지로 등록 말소 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개시 결정은 최종입니다. 자, 이후 심사관은 상표권자에게 상표가 특정 기준 이전에 사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non-final office action을 발송을 하고요. 상표권자는 3개월 이내에 응답을 하고 응답 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 위해서는 $125의 간담료를 추가로 내셔야 하겠습니다. 심사관은 모든 입증 자료를 고려해서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심사관이 상표 등록의 유지를 결정할 경우 해당 상표 등록에 대한 추가적인 이의 제기는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 최초 접수된 등록 상표 말소 절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aterbird라는 상표인데요. 해당 상표는 1A 현재 사용 중 기반으로 출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준일은 출원일, filing day, February 3rd, 2020가 되겠고요. 이 기간 이전에 사용이 있어야 합니다. 자, first use in commerce, 처음 상업적으로 사용한 날짜가 있는데 이 날짜가 기준이 아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출원일이 기준입니다. 자, 워터버드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요. 자, 당신들이 2월 3일 전에 사용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장황한 증거들을 제출을 했어요. 근데 워터버드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상표권자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 보세요. 저희 2019년 9월 20일 날 제품 판매하는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저희 사실 요새는 라이브 방송으로 소셜 미디어를 이렇게 하면서 제품 판매를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속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거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미 재무부에 제출한 서류, 판매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를 또 그 증거 자료로 붙였고요. 정확한 정말 자료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결과는 당연히 termination of proceeding입니다. 그 본 상표는 상업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으므로 재심사를 종료하며 상표에 아무런 변경이 없다는 것으로 본건은 종결됩니다. 서류 증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반박하는 것이 보시면 이제 굉장히 재밌는 그 탐정놀이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모든 것은 이렇게 증거로 이야기가 되고 자료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상표가 있다면 최대한 많은 자료를 보관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앞서 한 사항을 되게 간단히 정리를 하는 건데요. 자, 말소 절차와 재심사 절차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상표라면 말소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고요. 재심사는 상표가 사용되었다는 날짜에 허위가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말소 절차는 등록 후 3년에서 10년 사이 2023년 12월 이후부터는 이 기간을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상표가 있고 대응을 하시고 싶으시면 빨리 움직이셔야 한다는 점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심사는 등록부터 처음 5년까지입니다. 자, 사실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체적인 절차는 그냥 저하고 한번 참고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지만 신청기간이나 대상 그리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타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오피스 섹션 답변 기한 3개월로 단축. 제 강연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변경 사항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선 기본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은 설명을 드려야 돼서 강연이 조금 이렇게 루스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오피스 섹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표를 심사를 할 때 심사관이 심사를 하다가 질문이 생기거나 상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오피스 섹션을 발부해서 이게 이제 한국말로 질문서, 보정서 또는 과거절 통지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받으시고 선임하신 변호사님께서 6개월 안에 답변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오피스 액션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오피스 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피스 액션이 3개월로 단축됐다는 거죠. 상표 현대화법에서는 기존의 6개월로 정해진 오피스 액션 답변 기한을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60일부터 6개월까지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미특허 상표청이 2022년 12월 1일,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2022년 12월 1일부터 미국에서 직접 출원되거나 상표 등록 이후의 오피스 액션에 대해서는 답변 기한을 3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자, 필요한 경우에 답변 기한의 3개월 연장을 1회에 한해 요청할 수 있고요. 연장 간납료는 상품류당 125불입니다. 만약에 최초 3개월 이내에 연장을 안 하시거나 답변을 하지 않으시면 출원하신 상표는 포기되거나 만약에 등록된 상표에 대한 오피스 액션이었다면 등록이 만료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드리드를 통한 그 상표 출원은 기존의 6개월을 유지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마드리드 조약의 경우는 3개월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별개의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출원 후에 미상표청 심사가 시작될 때까지 기간이 엄청 늘었습니다. 미상표청에서는 처음에 상표를 딱 접수를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대기 시간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3개월에서 4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웨이팅 타임을 조사를 해보면 8.2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의 변경도 좋고 이제 빨리 진행하려는 그런 태도도 좋지만 이런 8.2개월 이런 딜레이가 빨리 해소가 되어야지 저희 출원하시는 기업들이 불편을 더 겪으시지 않을까. 지금 8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들도 힘드시고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출원 심사 중에 제3자 증거 제출 가능 명문화입니다. 자, 우리 기업한테 문제가 되는 경쟁사가 잘못된 상표 출원을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이 증거를 심사관의 항의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문화해 놓은 것입니다. 자, 본 규정은 기존의 상표 출원 중에 제3자가 제출한 항의서를 USPTO가 검토해오던 그 실무상 관행을 명문화시켜서 제대로 하겠다는 건데요. 심사관은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2개월 안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으로 절차적으로 딱 정해 놓았는데요. 상표 불사용 증거를 제출했는데 해당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다. 이렇게 된다면 객관적인 사유와 또 거절 사유에 대한 설명을 포함을 해야 되고요. 제출된 증거가 등록 거절 사유로 사용됐을 때는 이를 기록해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제출이 이해 당사자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는데요. 반면 상표 현대화법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상표 등록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확장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인데요.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법률상 추정이라는 것입니다.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금지 명령을 청구한 상표권자에게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확인될 때 원고 상표자가 회복 불가능한 소송을 입었다는 법률상 추정을 부여한 것인데요. 영구적 금지명령, 예비적 금지명령, 임시조치 등이 위 금지명령에 해당합니다. 미국 상표법에 따라서 상표권자가 침해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인데요. 상표권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비 금지명령이 처음에 내려지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침해 사실을 발견한 후에는 영구 금지명령이 따라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상표권자가 본 금지명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회복 불가능한 피해란 금전보상으로는 이 침해 사실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표 현대화법 이전 과거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반증하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존재한다를 추정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들끼리의 견해가 나누어졌었는데요. 이제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를 반증해야 되고 그리고 이를 모든 법원이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서 상표권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서 상표권자의 사용금지 명령 인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상표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2년 4월 9일부터는요. 상표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상표 출원을 신청하는 계정 이용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 시작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진행을 굉장히 까다롭게 이런 신원 확인을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에서는 아이디미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도입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아이디미를 사용해서 이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정부가 발급한 운전면허증 등의 아이디, 안면 인식, 또 개인 중요 서류 등을 요청을 하는데요. 상당히 본인이 맞는지에 대한 상세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아이디미를 통해서 체계적인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기성 출원이나 잘못된 출원을 최대한 막아보려는 미상표청의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USPTO에서 법원 명령에 따라 상표 등록과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요. 기존의 미국 상표 심사 지침의 기존 규정을 법상 성문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딱딱한 강연이 아니었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연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모두 다 경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제도인 만큼 저도 계속 팔로우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미국 재작권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있으신 분들 오늘 좋은 하루 마무리하시고요. 한국에 있으신 분들은 좋은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A는 이따가 최봉기 영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Q&A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질문 하나에 대해서는 변리사님께서 답변을 달아주셨고요. 나머지 2개의 질문이 왔습니다.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수입 총판 입장에서 제조사에 대해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현지에서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판매 독점권이나 브랜드 사용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변호사님이 나으실는지 변리사님이 나으실는지 제가 판단이 안 되거든요. 수입 총판 입장에서 현재서도 판매 독점권.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수입 총판의 입장, 미국에서 수입 총판의 입장이시고요. 제조사의 어떤 부분의 자료를 요청해야 권오해님 당연히 계약서는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 없이 판매 독점권이나 브랜드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계약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어디까지를 허용하는지 그냥 저희가 말하기에는 이런 독점 판매에 대한 것들을 독점 판매권을 당신에게 줍니다라고 하시면서 이메일이나 전화로 쉽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계약과 관련된 강연을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매 독점권이나 브랜드 사용권의 범위, 북미면 북미, 미국이면 미국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계약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라이센스를 받는 거나 상표나 아니면 특허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정이 돼서 정확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양사가 분쟁이 없다고 제가 생각이 되네요. 두 번째 거는 네, 2번째 거는 변호사님께서 바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회복 불가능한 손해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오디오 상표를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는 사실은 지금은 상표권자라면 추정이 됐는데 아까 변리사님 말씀 주셨죠. 분야가 너무 다를 경우엔 다른 상표로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대기업은 안 되죠. 스타벅스 커피인데 스타벅스 쓰레받기. 분야가 완전히 다르지만 대기업은 이미 그만큼 명성을 쌓아놨기 때문에 except 대기업을 제외하고 나서는 상표가 저희가 완전히 다른 분야라면 다른 상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주신 예는 우리 오디오 상표가 대기업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상표권을 그냥 가지고 계신 거라면 다른 마리화나 업체가 사용하면서 광고 등에서 저급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회복 불가능한 손해. 지금 근데 예를 들어주신 게 굉장히 잘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회복 불가능한 예를 입었다는 것은 우리 상표를 저쪽에서 계속해서 질이 낮은 그런 저급한
그거를 판매를 하면서 우리의 명예를 계속 실추시켰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예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에 굉장한 타격을 입었고 사람들의 우리 기업에 대한 우리 상표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에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또 뭐 하나 네네. 그 질문을 주셨네요. 네. 계약서에는 판매 지역을 표기해 두고 있습니다. 미, 캐나다, 멕시코이고 이 내용을 아마존이나 네. 이거는 정말 번거로운 일이라서 정말 제일 편한 방법이 없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는 정말 개별 기업당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ACI 로펌에서도 이런 아마존 침해하시는 분들에 대한 단체 경고장 나가고 대응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정부에서 어떻게 하나로 통일을 시켜서 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경고장 같은 대응을 하실 때 경고장을 보내고 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한국 기업들이 너무 많으세요. 절대 안 되거든요. 너희들이 우리 상표를 침해해서 내가 경고장이 나갔다. 그러면 그 경고장 다음에 대응이 없으면 그 후속 절차가 따라야 하는 거죠. 그냥 경고장 한 번 보내고 끝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절차까지 다 진행을 하려면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의뢰를 하신 다음에 제대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기업이 되게 쉬운 기업이 되고 마나한 저기는 저렇게 보내놓고 아무것도 없더라 저번에도. 그러면 되게 쉬운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경고장부터 대응부터 그리고 후속 절차까지 제대로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로펌을 선임하셔서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정부기관에서 통일적으로 진행을 하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이런 대응을 하실 때 저희가 비용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건당 저희가 최대 10,000불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올해는 사업이 마감이 되었는데요. 2023년이 되면 저희가 다시 그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제 비용 지원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김유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뭐 오엔 권님 나중에 이제 뭐 혹시 사업자 등록이 한국에 계시다면 코트라 IP 데스크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신가요? 혹시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그 강의 자료에 김윤정 변호사님과 제임스 리 변리사님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강의 자료와 오늘 강의 녹화분은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혹시 추후에 정보를 추가적으로 파악이 필요하시다 싶은 상황이 생기시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자료가 업로드가 돼 있을 테니 그쪽을 활용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세미나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강사분들께, 스피커분들께 이메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오늘 강의를 들으셔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강의 진행해 주시고 Q&A 세션 진행해 주신 제임스 리 변리사님, 김윤정 변호사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세미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